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예요. 살다 보면 참 여러 일들이 있곤 하잖아요. 어쩌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나 영화 같다고들 얘기하고요. 제 인생도 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경기도 소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유년 시절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저는 많이도 아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없이 산다고 해서 가족의 정이 없었던 건 아닌지라 가족의 따뜻한 유대 속에서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서로를 아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저도 처음부터 가난하게 산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 좋은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고 나서부터였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정말 암담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래도 고난 속에서 서로 도우며 극복하고 살았어요. 일례로 저도 대학교 다닐 시절에 학비 번답시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하고 다녔고 제 위로 2살 많은 오빠도 집안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는 고사하고 스스로 꾸밀 시간도 없더군요. 늘 민낯으로 다니고 옷 하나 제대로 사 입은 적 없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어서 돈을 빨리 벌어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돈 모으는 방법이라면 적금이나 예금을 드는 쪽이 낫다 싶었고 시간을 쪼개어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난 은행원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저는 아주 성실하고 친절한 은행원인 남편을 보며 사람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여러 종류의 적금을 알려주면서 제게 부드럽게 설명을 해줬죠. 하지만 한 번 보고 말 사이라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3년짜리 적금이 만기되던 날 다시 그 지점에서 남편과 조우를 했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알아봤지만 남편 또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들을 생각하는 남편이 저를 기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라웠어요. 남편은 저를 알아보더군요. 이소은님? 3년 전에도 여기 와서 저한테 적금 들으셨죠? 다시 만났네요. 3년 동안 한 번도 미룬 적 없이 꼬박꼬박 아주 저축을 잘하셨네요. 저를 기억하시나 봐요? 여기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 텐데. 아무튼 감사해요. 3년이 언제 지나나 싶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금방 오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창고 업무하는데 젊은 사람은 드물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소은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귀여워 보여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회초년생 느낌이 확 났거든요. 그러세요? 면전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아니세요? 지금도 여전히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거려? 남편은 저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게서 보였던 반짝반짝한 눈망울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남편의 말투에서 저에 대한 호감을 눈치챘어요. 실로 오랜만에 다가오는 연애 감정이라 그런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적금 만기가 된 돈을 찾고 그것을 예금으로 돌리고 또 새로 적금을 드는 사이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고객한테 예의상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실망이 짙어지려는 참이었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일어서려는 찰나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마감 시간인데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대시가 싫지 않았고
그렇게 일 끝나고 그와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첫 느낌과 다를 게 없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슬슬 결혼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자꾸만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시댁은 남해였는데 시부모님과 신우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신우는 고향에서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남매가 어렸을 때나 투닥거리고 싸우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면대면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오빠랑 그런 사이라 그런지 남편이랑 신우의 좀 불편하고 서먹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신우는 남편에게 약간의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우리 엄마 좋겠소. 경기도로 보낸 잘 나가는 은행원 예쁜 며느리까지 데려와서 결혼하니 얼마나 입이 벌어지겠어? 동네에다 소문 쫙 내시겠지. 내가 언제 그런 거 밝히는 사람인 줄 아니? 너도 참 할 말 못할 말이 없다. 오빠한테 잘 좀 하랬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말도 조심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네네. 잘난 아드님한테 어떻게 내가 함부로 대하겠어? 엄마만 해도 보란듯이 오빠만 예뻐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는 맹세코 너희들 둘 다 예뻐했다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예전부터 오빠랑 나랑 차별 많이 했잖아. 오빠는 좋은 대학 나와서 은행원으로 취직까지 했는데 나는 시골에서 옷장사나 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다고.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는지는 몰랐어. 그래도 이젠 나도 결혼하고 나니 너한테 신경을 더 쓸게. 그동안 미안했다. 신우는 어딘지 모르게 남편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듯이 신우는 시골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남편은 유명한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 시부모님의 차별도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는 오랫동안 자신이 차별받아왔다면서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신우를 누구 하나 책망하진 않고 다들 다독여주는 분위기였죠. 남편이 먼저 그동안 너에게 소홀했지만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다고 했고 시부모님도 그런 신우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듯 했어요. 신우 또한 진심 어린 가족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누그러진 듯 보였고요. 남매끼리 사이가 좋으면 저도 나쁠 게 없는지라 둘이서 화해를 하는 모습을 저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낳았어요. 남편 친척 쪽으로 쌍둥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 아이들도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한 명은 건강한 아들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면역 결핍증을 가진 딸이었어요. 딸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많이 아파서 제 탓인가 많이도 염려하면서 키웠죠. 그렇지 않아도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버거운데 딸아이 몸이 약하니 곱절로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맡길 곳도 없으니 병원을 다닐 때도 둘을 데리고 힘들게 움직이곤 했어요. 그렇게 결혼 후 몇 년 정도가 흘렀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남편은 아이들에겐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부성애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즈음부터 남편은 부쩍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니까. 오늘 고객 하나 때문에 은행이 얼마나 발칵 뒤집혀졌는지 알아? 매일매일 무슨 일 생길까 두려운 마음으로 출근한다, 내가. 당신이 고생이 많아. 왜 그렇게 요즘들은 진상 고객이 늘었을까? 진짜 그런 거 보면 사람들 할 짓이 없다는 것 같다니까. 오늘은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몰라. 본인이 ATM기 가서 돈 뽑아다 보이스피싱 놈들한테 줘놓고서는 우리 보고 책임을 지란다? 아니, 뭘 알아야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 진상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겠네.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없이 잘 돌아갔고? 경찰 부르고 난리였지 뭐. 은행에 왜 청원경찰이 있는지 이유를 요즘엔 잘 알겠다니까. 도둑놈들보다 무서운 게 바로 진상 고객이야. 아무튼 시골 가서 살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고향엔 왜 우리 은행 지점이 없는 거야. 남편은 지점이라도 고향으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했어요. 하지만 은행 지점은 고향엔 존재하지 않았고 그 때문인지 종종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회의감이 커진 듯 보였죠. 그리고 그 이유에는 신우도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결혼 전까지 서먹하던 신우와의 사이가 그날의 화해로 인해 언젠가부터는 부쩍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도 자주 했고 고향에 자주 내려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고향을 자주 간 건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면서 신우와의 사이도 좋아졌고 또 저로 인해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대리 효도라도 하고 싶은 듯한 느낌이 났어요. 그래도 제가 힘들다고 하면 혼자서도 내려가곤 했으니까 크게 불만 가지지 않고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같이 고향에 내려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애들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든데 남편도 오지 않으니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뭐가 그리 걱정이냐며 때 되면 알아서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 시간에 갈 곳도 없으니 신우 가게에 있을 거라네요. 그래서 전 신우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봤죠. 그런데 문을 닫은 옷가게 한편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가게에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승아 열나서 걱정돼 죽겠는데 말이야. 당신은 집에서 뭐하고 굳이 애 열나는데 나까지 있어야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도 계시잖아. 나도 고향 내려와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마셨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아? 볶긴 내가 언제 볶았다고 그래? 게다가 아가씨랑 둘이 마신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도 둘이나 더 있던데 내가 그것까지 다 용인하라는 거야? 그 애들 다 어릴 적 고향 친구들이야. 나랑 동갑에다가 서로 문제될 게 없는 사이라고. 그런 일로 질투를 해? 당신 진짜 이상하다. 예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 들어서 별의별 트집을 다 잡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의부증 있는 것 같아. 의부증이라니? 내가 쓸데없이 당신을 의심이라도 한다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저는 의부증을 언급하는 남편이 황당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깨만 한번 들썩할 뿐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문제가 있대요. 고향에 내려와서 술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눈 것 같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애초에 설명만 잘해주고 나갔으면 저도 괜한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술 마시고 있다고 한 소리 했다고 글쎄 저를 의부증 있는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분명 연애할 때는 남편 쪽이 오히려 의처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게 집착을 하곤 했었거든요. 제가 동기 남자애들만 만나도 눈을 부릅뜨고 못 만나게 해서는 제 지인들 모임이 갈기갈기 찢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시댁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아이들을 대놓고 차별을 하셨거든요. 남자아이는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자주 안아주시고 딸아이는 한 번 안아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 하나 건져서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은연중에 그런 말들을 툭툭 내뱉곤 하셨죠.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상처였던 저는 어머님께 은근슬쩍 딸아이도 한번 안아주라고 하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면역력 약한 아이라 본인이 안으면 병이라도 옮을까 무서워서 못 안겠다고 하시더군요. 전부 변명들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딸아이가 많이 아파 치료비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의 반응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승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아파? 나 요즘에 이리저리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돈이 없어. 장모님한테 좀 부탁하면 안 돼? 다른 것도 아니고 승아 아파서 치료비 좀 달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주시겠지. 왜 돈이 없어? 그동안 당신 모아놓은 돈은 다 어디 가고? 결혼 초부터 돈 관리는 당신이 하겠다고 해서 내가 믿고 맡겼잖아. 그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줘? 부부 사이에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게 어딨어. 내가 알아서 어련히 잘 저축하고 있다고. 저축하고 있는 돈을 함부로 빼서 쓸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모님한테 부탁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적당한 여윳돈은 갖고 있어야지. 당신이 그렇다고 나한테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남편은 딸의 치료비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친정에다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그동안 경제력을 갖고 있던 남편이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궁금하니 보여달라고 했고 남편은 당연하게 거절을 하더군요. 전 몸이 약한 딸아이 때문에 진작 회사를 관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재산을 가족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쓸 생각인 것으로 보였어요. 평생 은행원으로 늙어 죽을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대요. 그러면서도 시댁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돈을 쓰는 거예요. 어머님이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돈이 그냥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은 남편에게서 혜택은 다 받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친정보다는 시댁에서 돈을 받는 게 맞다 싶었어요. 네가 웬일이냐? 무슨 날 아니면 전화도 잘 안 하면서. 에이, 왜 그러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날이 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집에 우풍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영 바람이 차다. 집에 있어도 밖에 있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보일러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놈이 아예 집수리를 해주겠다 하더라. 네? 집수리를요? 그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너도 그런 남편 만나서 같이 사는 걸 복으로 알아라. 애가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니 얼마나 착해? 어머님, 사실 승아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치료를 꽤 오래 해야 할 것 같아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그이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집수리할 돈은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애 치료비랑 집수리랑 같아? 그리고 승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픈 애잖아. 그런 애한테 자꾸 돈 들어가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여? 애를 너무 감싸고 도니 더 아픈 거지. 좀 아파도 보고 해야 면역력도 강해지지 않겠어? 어머님은 저한테 오히려 애를 감싸고 돌아서 더 아픈 거라고 하면서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쩜 본인 손주인데 저렇게 말을 하실 수 있나 싶어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어머님한테 공감을 바라진 않았지만 적어도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사시니까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던 건데 오히려 남편이 집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서 싱글벙글 하시더니
치료비 얘기는 말도 못 꺼내게 입을 막아버리시더군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쩜 애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돈 없다고 딱 잡아떼놓고서는 어머님 집수리는 해줄 수 있냐고. 네가 인간이냐고 뭐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이미 수리 계약이 다 된 상황이고 잔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라서 돈이 없는 거라네요. 오히려 어쩔 거냐고 하면서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기대감을 버렸다고 한들 남편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벌릴 때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신우가 옷가게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신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들면 돈을 다 빌려달라고 하겠어. 예전 같으면 절대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애야. 애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도 알잖아.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니까. 이번 한 번이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누가 알아? 아무튼 나는 절대로 빌려줄 수 없으니까 그리 알아. 가족이 뭐냐? 서로 힘들 때 돕고 살아야지 가족이잖아. 그런데 내 동생 힘들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바로 내치면 그게 가족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아가씨가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어머님이 남모르게 아가씨한테 많이 도와줘서 아가씨 여유 있을걸? 게다가 가게 넘기고 나면 그 권리금이랑 전세금은 어디 도망가기라도 하니? 아무튼 빌려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저는 막무가내로 신우를 도와준다는 남편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장을 날렸어요. 빌려준다고 하면 저와 연 끊을 줄 알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혼할 각오를 하라는 말에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면서 뭐라고 툴툴대더니만 결국 제 협박이 통했는지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혼 얘기를 꺼내야 돈을 준다는 말을 접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 아이가 아파서 치료비를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더니 없던 돈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했는지 어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덕분에 저는 친정에서 손을 빌려 아이 치료비를 내야만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게 신우한테 돈 빌려준다는 얘기를 쏙 들어가게 만든 뒤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딸아이가 아파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다급하게 누르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신우였어요. 멀리 지방에 있는 신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얼른 문을 열어줬더니 신우는 인사는 고사하고 집으로 쿵쾅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저한테 대뜸 화를 내더군요. 언니가 오빠한테 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다른 가게 낸다고 하는데 그걸 못 도와주게 말려요? 아가씨야말로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게 팔아넘기면 받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누가 빚 하나 없이 가게를 내겠어요? 어느 정도 대출 받고 시작하면 되죠. 와, 기가 막히네. 그렇다고 나한테 돈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언니가 뭔데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러는 거냐고요? 억하심정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딸아이 보다시피 몸이 약해요. 그래서 치료받는데 돈이 꽤 들어가는데 남편이 그 돈을 못 주겠대요.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집수리비며 아가씨 이전비며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바보라서 참고 있어요? 뭐 그건 오빠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사정이 시댁에서만 통용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아가씨 도와주면 저랑 이혼 도장 찍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럼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나가주세요. 저도 예의 없이 구는 신우를 좋게 신우 대접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말 다 쏟아내버렸죠. 그러자 신우는 움찔하더니만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따지러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더니 몇 마디 주고받고는 꼬리를 내린 모습 보니 고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신우는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죠.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우가 올라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 된통 당했으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일단락됐죠. 그 뒤에도 수없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전부 거론하기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남편과 다투고 시댁이랑도 여전히 불편한 채로 세월만 꾸역꾸역 흐른 셈이죠. 진짜 그 세월은 아이들 때문에 참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부부간의 정이 있기는커녕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저도 나이를 먹고 제 아들과 딸도 어느새 장성하였어요.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 아직 대학 졸업할 나이가 안 되었지만 딸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할 날이 되었어요. 면역력이 약했던 딸이 어느새 자신의 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대학 졸업장까지 받는다니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 모여서 축하하며 함께 밥을 먹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은 일이 바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기에 시댁 부모님만 모시고 같이 식당에 둘러앉았어요. 한참 밥을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고. 사실 그동안 쭉 참고 있었는데 그래도 승아 대학 졸업도 했으니 이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무슨 좋은 소식이야? 그래, 얼른 말해봐라. 성질 급한 노인네 아주 숨 넘어가겠네. 그동안 승진 소식이 없더니 설마 승진했다는 소식이냐? 응? 그런 거야? 엄마는 설레발 좀 치지 마. 그런 거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애들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하면서 억눌러 왔거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도 다 키웠으니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뭐라고? 이혼? 그래, 이제 네 역할은 다 끝났어. 엄마로서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뒷바라지하면 그 뒤는 애들이 알아서 성장해도 되는 부분이잖아. 오늘만 기다리면서 쭉 참았다. 남편은 이혼 소장을 꺼내서 제게 내밀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황혼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남편이라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말해도 제가 말하면 모를까? 어떻게 남편이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그것도 아이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모두 다 모였을 때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요. 마치 좋은 소식이라도 발표하는 것처럼 혼자 서서는 잔뜩 들떠있는 얼굴을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진짜 온몸이 굳고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시부모님도 상황을 잘 몰랐던 모양인지 적지 않게 놀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 보는 것이 민망하더군요. 아무리 성인이 된 나이라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예상이 안 되더군요. 둘이서 조용히 해도 될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발표랍시고 서서 말을 하는 남편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나이만 먹은 애 같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있던 딸이 벼랑간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멀뚱멀뚱 딸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서류 한 장을 꺼내서 남편 앞에 내밀더군요. 이건 또 뭐냐? 넌 네 엄마랑 나랑 이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웃음이 다 나오냐? 하여간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만. 저 아빠가 왜 엄마랑 이혼하려고 하는지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이 서류는 아빠가 재산을 고모한테 빼돌리려고 하는 증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재산을 빼돌린다니? 엄마, 자세히 봐. 아빠가 그동안 엄마 몰래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야. 내가 졸업식 전부터 아빠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남몰래 조사를 해왔어. 아무래도 아빠가 우리 가족보다는 할머니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상했거든.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이깟 서류가 뭐? 그냥 서류가 아니라 아빠가 고모랑 둘이서 계획을 세운 대화들 복사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무 말도 못 하실 텐데요. 딸아이가 내민 서류와 남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저는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딸아이가 남편이 그동안 꾸며왔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딸아이는 우연찮게 남편이 신우와 하는 얘기를 엿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조용히 뒤를 밟았다고 했고요. 남편이 아무래도 시댁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딸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딸의 졸업일만을 기다리면서 이혼을 계획해왔던 거였어요. 이혼을 하고 나면 당연히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게 수순이니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고 모든 재산을 신우에게로 빼돌리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남편은 은행에서 일하면서 저 몰래 모아둔 재산을 신우에게 몰래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걸 딸이 우연찮게 남편과 신우가 통화하는 걸 엿들었다가 분명 뭔가 있다 싶어 조사를 시작한 거고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혼자서 모든 증거를 모은 딸이 언젠가 이혼 발표를 터뜨릴 자신의 아빠를 기다리며 늘 증거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딸아이는 오늘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무엇보다 이 모든 사실을 먼저 알았을 딸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요. 그런데 남편은 다 들통나버린 지금 이 시점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굳이 재산 때문에 내 동생한테 재산을 넘겨주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건 오해라니까? 원래부터 나 당신 사랑한 적 없었어.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것도 애들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살았던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쓰레기일 뿐이니까. 어떻게 애들 있는 앞에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난 잘못이 없다니까. 결혼 초기 빼고는 당신 사랑한 적도 없었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그냥 내 동생 넘겨주려고 한 것뿐이지. 재산 분할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야.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아빠가 모은 재산이 적다고요? 그럼 내가 조사한 건 뭐지? 엄마, 이것 봐. 그동안 아빠가 모아둔 부동산이랑 현금이야. 우리 대학 등록금도 돈 없다면서 엄마가 부업해서 번 돈으로 가라고 했던 사람이 말이야. 딸은 의기양양하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재산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서 몰래 조사했을까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독박 육아하면서 제대로 생활비도 받지 못해서 온갖 부업이란 부업은 다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저는 그 재산 목록을 보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딸의 치료비를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면서 친정에다 빌려보라고 발뺌을 했던 남편의 돈이 이렇게나 많았던 것을 보자 열이 받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딸 치료비만 문제였을까요? 딸과 아들 등록금 낼 때조차 남편은 가장이면서도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었어요. 그때도 전 친정의 도움을 받았고 부족한 돈은 제가 모아둔 돈에서 메꿀 수밖에 없었죠. 아들 등록금이야 시댁에서 흔쾌히 선물이랍시고 내줬지만 딸아이는 몸도 약한데 대학을 가서 뭐하냐면서 투덜거리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조차 없었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전부 알고 있는 딸아이에게 놀랐는지 서류를 찢을 듯이 손에 쥐고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너한테는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니? 어쩜 이렇게 많은 재산을 혼자 꽁쳐놓으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덜 쓰고 아껴서 모은 거지.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좀 적게 준 적은 있어도 안 준 적은 없잖아. 당신도 부업하면서 스스로 돈 버니까 더 좋았던 거 아니야? 네 이놈! 듣자 하니 가만히 들어줄 수가 없구나. 뭐가 잘났다고 따박따박 대꾸를 해? 애미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 설마 지금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내가 왜 오늘 이혼 발표를 했는데 아버지랑 엄마 보고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가족이랍시고 감싸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그동안 애미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네 놈이 알면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억울한 얼굴로 호소를 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인 자리였지만 남편의 이혼 선언 이후로 정신이 나가서 같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대화를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버님이 화를 버럭 내시더군요.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얼어붙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오늘같이 저희 부모님이 없는 틈을 노려 이혼을 하자고 한 거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 못한 모양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늘 저희의 모든 일에 뒷전이시긴 하셨거든요. 늘 어머님이 앞에 나서서 남편 편을 들어주곤 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아이들을 키워내는 제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면서 어머님이 독불장군처럼 나서서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길래 알아서 하겠지 싶은 마음으로 물러나 계셨던 거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이 괘씸하더라고요.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 저리 못될 수가 있나 싶더군요. 게다가 그동안 돈이 없어 부업을 하면서 힘겹게 아이들을 키워냈던 제 노고를 생각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래야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뺨이라도 한 대 올려치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어요. 아버님이 화를 내시며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 옆에 있는 어머님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도 그럴 듯이 어머님은 늘 남편의 편이긴 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게 분명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 편을 들면 아버님이랑 다신 못 볼 것 같으니 심경이 복잡하셨겠죠. 어떻게 인간이 일이 못 될 수가 있냐? 그동안 며느리 혼자 고군분투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바보였지. 얘야, 도움 한 번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너, 이런 식으로 못되게 굴 거면 나랑 연 끊자.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식이 사람을 죽여도 감싸주는 게 부모라고 하더만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놈이 그래도 계속 말대꾸를 해.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낳고도 멀쩡히 지금껏 살아온 게 후회가 된다. 후회가 돼.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 낳은 걸 후회한다고요? 하, 지금 내 자식들이 뻔히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게 말이 돼요? 엄마는 내 편이지, 그렇지? 아버지 좀 말려봐. 내가 뭐라고 이 양반을 말려. 그래도 이제껏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네 아빠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네 편을 들어줄 순 없지. 그리고 네가 잘못하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얼른 사과해라. 엄마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동안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면서 그래? 여기선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그러고야 쉽지. 근데 네 아빠 성격 무시무시한 건 너도 잘 알잖아.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네가 평생 나 책임질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남편 편 안 들면 누구 편을 들겠어?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은 너도 아니고 네 아빠잖아. 아버님이 입장을 완강히 하자 어머님도 눈치를 보시며 결국 아버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다지 내키진 않는 것 같지만 제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렇게 시부모님들이 등을 돌리자 남편은 홀로 남은 기분이 들었는지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의 손을 붙잡더군요. 그동안 아들은 시댁에서 주는 풍족한 사랑을 받고 자랐고 남편에게도 늘 자랑거리였으니까요. 아들이 딸아이보다 특출날 것이 없는데도 건강한 아들이라는 수식어 하나만으로 철저하게 차별을 한 거죠. 그러니 남편도 아들에게 손을 내민 거겠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들, 너는 나 믿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과연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들은 남편 손을 매몰차게 쳐냈어요. 어렸을 땐 시댁에서 워낙 차별을 하고 아들만 예뻐하니 아들 스스로도 시댁 쪽에 마음이 많이 기울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후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아들도 경멸에 찬 얼굴로 남편을 보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말았죠. 그날 식사 자리는 그렇게 엉망으로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저와 딸이 법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남편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킨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당당하게 받게 되었고요.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재산은 거의 반반으로 나눠 가지는 게 맞았는데 남편이 못된 생각을 갖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가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치졸하게 굴더군요. 신우까지 데려와서는 말이죠. 언니,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까지 포섭을 해서는 오빠를 이렇게 시궁창에 넣어버려요?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냐고요. 매몰차긴 어디가 매몰차요? 저 몰래 둘이 작당 모의하고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진짜 우습지도 않네요. 아가씨,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제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오빠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전 언니랑 같은 사람 되기 싫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디 빈털터리 오빠 데려가서 한번 잘 살아봐요. 내가 본 아가씨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 그럴 것 같진 않지만요. 빈털터리 오빠 아니거든요. 아무리 언니한테 재산 뺏길 대로 뺏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 적어도 기본은 갖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옆에서 남편이 신우를 두둔하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전 확실히 알았어요. 분명 신우는 제가 한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신뢰에 밝은 신우가 끝까지 남편 편을 들 리는 없겠죠. 이제 별 볼 일 없는 남편, 뭐가 좋다고 붙어 있겠어요? 그동안 일은 일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 저한테 다 뺏기고 집 한 채 겨우 살 돈만 남은 남편에게 얻을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딸과 함께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딸은 졸업 후에 바로 취직에 성공을 했고 저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동안 집에서 가정주부만 하며 살아왔으니 경력 단절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일을 하는 게 처음엔 쉽진 않았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집을 떠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무척이나 즐겁고요. 아들 또한 복학하고 나서는 남편과의 연을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남편은 아들의 선언을 듣고는 아주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더군요.
본인의 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그동안 자기가 헛살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잘해줘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동안 자기 가족한테 잘했으면 지금쯤 훨씬 대접받고 살았을 텐데요. 그래서 그럼 잘 살지 그랬냐는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 뒤로는 지금껏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오래 부부로 지냈는데도 말이죠. 참 정이 없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희생을 하면서 살았던 날들도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제 옆에 예쁘고 착한 딸과 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 세월들을 다 보상받는 거로도 넘치죠. 남편은 저와 이혼 후에 결국 신우에게서 외면받았다고 들었어요. 신우가 돈 없는 남편을 계속 옆에 둘 리가 없죠. 지금은 고향에서 쫓겨나서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혼을 하면서 지인들이나 친정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뭐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친구들과 가족들이 저한테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의 새 출발을 한마음 한뜻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날들만 되시길 바랄게요.